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바르게 합시다. 인사합시다. 교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2단원 인도와 동남아시아 속의 발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강의가 또 1시간이 넘어가서 여러분들 많이 지치셨을 텐데 이번 단원은 상당히 짧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달려서 40분 이내로 빨리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힘들죠, 여러분? 아유, 이 영상 찍는 선생님도 힘든데 강의 듣는 여러분 또 오죽이나 더 힘드시겠습니까? 네, 서로 공감하고 서로 힘든 걸 걱정해 가면서 우리 이 경랑을 잘 헤쳐나가 봅시다. 언젠간 이 답답한 마스크 벗고 우리가 산으로 들로 뛰놀러 그냥 놀러 다니는 그런 날이 올 거예요. 네, 학교도 나와서 밥도 맛있게 먹고 그런 날이 오겠죠. 자,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두 가지예요. 국타 왕조의 발전 과정, 그리고 인도의 이슬람 문화 확산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가 오늘의 첫 번째 목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목표는요, 동남아시아의 정치적 변천과 독재적인 문화가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게 두 번째 목표가 되겠습니다. 인도 이야기를 하면서 국타 왕조라는 왕조를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난 인도 역사 공부할 때는 어떤 게 나왔었죠? 마우리아 왕조, 그다음에 쿠시안 왕조 이런 게 나왔었죠? 요거의 뒤를 이어갖고 국타 왕조라는 게 등장하게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봅시다. 국타 왕조 4세기가 되겠는데요. 4세기면은 우리나라로 치면 삼국시대 때 얘기가 되겠네요. 300년대니까요. 이때 찬드라구타 2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찬드라구타 2세라는 사람은 아주 대단한 정복 활동을 했었던 정복군주였어요. 이 사람은요, 이 인도 북부 지역을 통일을 하고 거대한 왕국을 만들었는데 이게 바로 국타 왕조였었다는 거죠. 동그라미 1번에 여러분 찬드라구타 2세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북인도를 통일하고 벵골만에서 아라비아해까지 영토를 확장했다는 거예요. 인도도 나라가 상당히 큰 나라인데 이렇게 큰 영역을 정복을 했다. 뭔가 대단한 업적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정책을 폈느냐?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인도 결혼식이 되겠습니다. 인도의 결혼식인데 옛날 결혼식은 아니고 현대의 결혼식이 되겠어요. 결혼 정책을 썼어요. 결혼 정책. 여러 작은 왕국들과 결혼 동맹을 맺어가지고 통합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누구 닮았나요? 왕건 비슷하죠? 왕건. 이렇게 여러 작은 왕국들과 혼인을 맺어가지고 지배권을 강화해 나갔다는 겁니다. 또한 농업을 중시했어요. 이 인도의 농부들이 열심히 수확을 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농업과 그다음에 이건 뭐 하는 걸까요? 상업이죠. 무역을 하는 장면인데 이렇게 농업과 상업을 발달시켰고 해상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국타 왕조 초창기에는요. 경제적 번영이 있었고 그 경제적 번영에 힘입어서 종교와 문화, 예술까지 발달하는 그런 아주 좋은 일들이 국타 왕조 시절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그렇게 오래가지는 못했어요. 이 중앙아시아에서 유목민족들이 남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중국의 5호 16국 시대처럼 수많은 이 유목민족들이 내려와서 국타 왕조를 쳐들어왔고 이걸 제대로 방어해내지 못한 국타 왕조는 결국 6세기에 멸망하게 되었죠. 3세기에 화려하게 꽃피워 6세기에 멸망한 4세기에 꽃피워서 6세기에 멸망한 국타 왕조가 되겠습니다. 아까 볼 때 힌두교 얘기도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도라 그러면 흔히 브라만교 아니면 불교만 알고 있었는데 힌두교 같은 그런 종교도 우리가 인도의 특징이죠. 지금 인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가 힌두교 아니겠습니까?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의 종교 우리가 힌두교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요. 이 힌두교 옛날에 브라만교 시절에 있었던 이 카스트 제도라는 이 제도가 계속해서 인도에 존속해 있었습니다. 카스트 제도 어떻습니까?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그리고 그 밑에 불가촉 천민이 또 있긴 있어요. 자, 이러한 브라만교에서 만든 이 카스트 제도라는 이 제도를 인정한 그런 상태에서 이 바탕으로 새로운 신흥 종교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민간 신앙과 불교가 결합하면서 카스트래 힌두교라는 종교가 만들어지게 돼요. 힌두교의 신들, 브라만교의 신이었었던 브라흐마라는 그런 신이 있었죠. 아무튼 이 브라만교를 중심으로 이 민간 신앙과 불교가 융합하면서 힌두교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즉 브라만교 짬뽕, 불교 짬뽕, 민간 신앙 짬뽕 한 게 바로 뭐다? 힌두교다.
왕의 권위를 높여 왕실의 적극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정치 권력의 그런 바라는 바, 정치 권력이 지향하는 바와 지향점이 같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권력으로부터 많은 지원과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힌두교가 커지게 된 이유가 되겠죠. 힌두교의 신들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힌두교 신들 보면 팔이 되게 많이 달렸잖아요. 네, 그만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고 전지전능하다 이런 걸 표현한 것 같은데 비슈누라는 신이 있고 그 다음에 시바신, 나 욕한 거 아니에요. 네, 시바신이라는 신이 있고요. 네, 특징이 있습니다. 이 신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대표적인 그런 신들이고요. 인도는요, 인도 사람들만큼이나 많은 신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 아니겠습니까? 힌두교는요. 그래서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에 카스트 제도의 신분 차별을 인정했고요. 카스트 제도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들어갈 마누 법전, 네, 마누 법전이라는 법전이 있는데 이 법전이 힌두교도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가 힌두교의 특징이 되겠죠. 자, 북타왕조의 문화 보겠습니다. 북타왕조의 문화, 인도 전통 문화가 발전하게 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외부에서 들어온 문화들을 혹은 이런 것들이 좀 아직 정립이 안 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인도만의 고유의 색채를 띤 문화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특히 마하바라타라는 이런 서사시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네, 마하바라타에서 신들 간의 전쟁이 벌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그림이 되겠는데요. 이 마하바라타 이야기들도 굉장히 재밌다 그래요. 선생님 읽어보진 않았지만. 네. 라마야나나 이런 책들 갖다가 산스크리트어라는 인도 고유의 그런 언어와 글자로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술 면에서는 이런 석굴 사원들, 이런 것들, 아잔타 석굴 벽화, 이런 것들이 인도 고유의 색채를 보여주는 그런, 네, 미술 양식이 되겠죠. 자연과학 보겠습니다. 이거 뭐예요? 파이. 원주율이죠? 3.14 몇 가지 외우십니까? 3.14, 1952, 63, 653? 아무튼, 3.14까지만 배워가지고 여러분들 써먹고 있죠? 아무튼. 원주율을 이용해서 지구의 둘레를 계산하는데 성공했었던 것도 바로 인도 사람들이 해냈던 일이 되겠습니다. 인도. 수학 되게 잘하는 사람들이 많죠? 얘네들은 9구단이 아니고 19단까지 외운다고 하는데 아무튼 지구의 자전을 규명하였으면 0, 제로라는 개념을 창안해낸 것도 바로 인도 사람들이었어요. 인도 숫자가 아니라 이거 아라비아 숫자의 기원이 되었다는 것이죠. 인도의 수학적 성과가 아라비아 지역으로 가서 아랍 지역에서 집대성되면서 지금의 수학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었다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슬람 세력이 인도에 들어오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요거 보기 전에 우리 영상 한 편 보고 이어서 보도록 할까요? 인도, 겐지스강. 꽃, 나무, 동물, 사람. 세상의 모든 존재가 함께 흐르는 강. 인도인들에게 겐지스강은 어떤 의미일까? 겐지스강은 수천 년 동안 비옥한 토지를 이루어 수많은 인도인을 먹여 살리는 생명의 젖줄이다. 겐지스강에서 태어나 겐지스강으로 돌아가길 소망하는 인도인들은 매일 겐지스강에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 기원전 4세기 초 인도. 마우리아 왕조는 아소카 왕 때 남부인도를 제외한 인도 전역을 정복하여 최초로 통일국가를 이룩하였다. 아소카 왕은 불교를 통일국가의 이념으로 내세워 경전을 정리하고 교리를 확립시킨다. 이 무렵의 불교는 소승불교로 개인의 해탈과 구제를 위하여 엄격한 수행과 계율 준수를 강조하였는데 주로 스리랑카, 미얀마, 타이 등 동남아시아로 전파됐다. 마우리아 왕조가 무너진 후 중앙아시아의 쿠시안족이 북인도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쿠시안 왕조를 열었다. 이 무렵에 대승불교가 성립이 되는데 대승불교는 모든 사람이 수양을 통해서 부처가 될 수 있으며
개인의 해탈보다는 대중의 구제가 우선이라고 여겼다. 쿠샨 왕조가 약해진 뒤 북인도에는 4세기부터 굽타 왕조가 성장했다. 찬드라 굽타 2세는 영토 확장과 다양한 문물 교류로 오늘날 인도의 모습을 만들었다. 이 시대에 인도 특유의 전통이 자리 잡으며 힌두교가 탄생했다. 힌두교는 브라만교의 전통과 민간 신앙이 어우러져 성립한 것으로서 왕실의 지지를 받아 인도의 대표적인 종교로 성장하였다. 이 시대 미술과 문학 분야에서도 인도적인 특징이 일어나 아잔타 석굴의 불상, 벽화와 같은 인도 고유의 미술 양식이 표현되었다. 인도 문학의 걸작들은 브라만이 사용하는 언어인 산스크리트어로 발표되었다. 또 이때 사용된 영의 개념과 십진법은 이후 이슬람의 자연과학뿐 아니라 유럽의 근대과학에도 영향을 주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굽타 왕조와 힌두교, 비록 왕조의 지원이 있다 해도 그 종교라고 하는 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평등을 지향하는 불교 대신 차별적 요소가 있는 그 힌두교가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게 된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도인들은 탄생에서 죽음까지 수많은 의식을 치릅니다. 그러나 불교의 승려들은 이런 의식을 거부하고 어려운 교리 연구에만 힘썼지요. 그 결과 불교는 점차 승려만의 종교로 변하고 일반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멀어져 갑니다. 브라만교를 바탕으로 한 힌두교의 융성은 당연히 인도 신분 제도인 카스트 제도를 더욱더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의 이 주거 지역은 집집마다 색깔이 다른데 이는 신분의 차이 때문이다. 태어나면서부터 마을의 오물 청소를 도맡아야 하는 존재, 불가촉 천민. 만약 거부한다면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 존재. 사신분에도 끼지 못하는 이들은 뜻밖에도 인도 인구의 25%나 된다. 그들이 선택한 종교 힌두교. 그러나 그것으로 생긴 카스트 제도에 의해 차별받는 수많은 인도의 사람들. 오늘도 그들은 겐지스강에서 간절한 기도를 그들의 신에게 올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인도의 종교가 불교에서 힌두교로 바뀌지 않았다면 카스트 제도는 소멸됐을까? 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으셨습니까? 자, 이슬람 세력이 이제 이 굽타 왕조 이후에 인도에 쳐들어오게 되는데요. 이슬람 세력이 북인도 지역으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거기에 대표 주자가 바로 이슬람의 용병이었었던 이 아이바크라는 사람이었어요. 아이파크가 아니고 아이바크. 이 아이바크는요, 이슬람 세력의 우두머리로서 이 북인도 지역을 상당히 탐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이바크가 북인도 지역을 침입해가지고 이 지역을 이슬람 세력권에 넣고 이들이 쳐들어왔던 이 북인도 지역은 델리 술탄 왕조라는 게 이제 만들어지게 돼요. 우리가 술탄이라고 하면 뭡니까? 술탄은 이 이슬람 세계의 왕을 우리가 술탄이라고 부르거든요. 지배자를. 우리가 왕을 왕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유목민족들은 그 왕을 칸이라고 그러잖아요. 칸, 칭기스 칸, 징기스 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또, 이슬람 세계에서는 왕을 뭐라고 부르냐? 술탄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렇게 이슬람 세력들이 쳐들어와서 북인도 지역에 여러 개의 나라를 세우고, 여기서 내가 왕이다! 라고 주장했었던 그런 시절이 바로 언제냐? 델리 술탄 왕조 시대였다는 거죠. 델리 술탄 시대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수많은 인도 사람들이 좀 공격을 받게 되는데, 힌두교를 믿던 인도 사람들이 이슬람 세력의 이 지배에 저항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불길에 뛰어들어서 목숨을 저버리거나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세력은 착실하게 북인도 지역을 점령하고 지배하게 됩니다. 이렇게 화려한 그림도 남겨놨네요.
자, 이게 바로 아까 설명했던 델리 술탄 왕조 시대가 되겠어요. 넘어갈게요. 자, 이 북인도 지역을 침입한 이슬람 세력은요, 자기의 그런 이 가르침, 자기네들 종교의 이 무함마드나 알라의 가르침을 갖다가 쿠드부 미나르죠. 쿠드부 미나르. 발음하기가 힘드네요. 쿠드부 미나르라는 이 거대한 석탑을 건축해서 여기에다가, 여기에 이 이슬람 세력의 지배의 상징으로 이러한 석탑을 세우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석탑에다가 자기네들의 그런 이슬람 세계의 문양들, 아라베스크라고 그러나요? 쿠드부 미나르에다가 이런 아라베스크 문양들을 새겨가지고 집어넣기도 했다는 겁니다. 인도의 이슬람교가 전파되고 인도 이슬람교의 인간 평등을 주장을 하니까 이슬람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좀 늘어나게 됩니다. 힌두교에서는 신분제를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하죠? 카스트 제도라는 거 그대로 막 살고 있잖아요. 이번 생에서 내가 수드라로 태어났지만 열심히 살면 다음 생에 무슨 크샤트리아나 브라ಹ마나로 태어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헛된 희망을 품고 그렇게 현실을 그냥 무조건 불종적인 자세로 다 그런 것이 내 팔자야 하게끔 만드는 그렇게 너무 싫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이슬람교의 평등 사상에 빠져들게 됩니다. 아니 외부에서 쳐들어온 종교지만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얘기하니까 거기에 홀딱 빠져들게 된 거죠. 그래야 이슬람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 이슬람 지배자들은요 이걸로 개종하면 세금을 감면해준다고 하니까 어찌 매력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슬람교가 확산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희한하게 힌두 문화랑 이슬람 문화가 융합이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모스크나 이런 것들이 힌두식으로 제작되기도 했다는 것이죠. 참 특이하죠? 이 문화라는 거는 오로지 하나만 설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 문화랑 섞여 새로운 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자, 여기까지 해서 인도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 좀 쉬었다 할까요? 동남아시아까지 스트레이트로 할까요? 자, 여러분들의 그런 여러 같은 요청이 빗발치는 것 같아요. 스트레이트로 하자는 것 같고 스트레이트로 갑시다. 쭉 갑시다. 동남아시아 볼게요. 동남아시아. 동남아시아 하면 떠오르는 거, 이렇게 아름다운 해변,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신혼여행은 꼭 동남아시아로 가십시오. 동남아시아. 카메라가 화면은 좀 잘 안 비추네요. 네, 동남아시아. 맛있는 과일, 망고 맛있잖아요. 그죠? 이거 뭐예요, 이거는? 코코넛, 빨대코코 주스 먹고 막 그럼 맛있는데. 코코넛 칩도 맛있죠? 이거는 뭡니까? 망고스틴 아닙니까? 이거 망고스틴. 이거 진짜 맛있어요, 망고스틴. 망고스틴 먹고 싶다. 비싸서 못 먹어, 우리나라에서는. 자, 이거는 뭡니까? 리치인가요, 이게? 리치인가? 이게 뭐지, 이게? 리치는 털이 없던데. 이름이 좀 헷갈리네요. 아무튼 이것도 되게 맛있는데. 네. 조심해서 먹어야 돼요. 잘못 먹으면 애벌레 있는 거 먹을 거. 애벌레 있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두리안. 네, 냄새가 엄청나게 난다고 하는데, 아무튼 선생님은 두리안은 못 먹어봤어요. 네, 냄새 나니까 먹지 말라고 막 그랬는데, 아무튼 되게 중독성이 강한 그런 과일이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여간 동남아시아 하면 떠오르는 이런 계단식 그런 논도 있고요. 아까 봤던 열대 과일, 멋진 해변 이런 것들이 동남아시아 풍경 아니겠습니까? 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농사 짓는 그런 모습들, 1년에 그냥 벼농사를 3번, 4번씩 지을 수 있는 아주 엄청난 그런 조건을 가진 곳이 바로 동남아시아 되겠는데요. 이 동남아시아의 특성은요,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가 발달했어요. 그 지역 어디에도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가 발달했고, 열대 기후에서 벼농사가 발달했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벼농사를 1년에 3번, 4번을 지으니 대단한 그런 생산량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섬 지역 먼저 보도록 할게요. 섬 지역. 우리가 흔히 동남아시아라 그러면은 이 동북아시아 남쪽에 있는 육지 지역과 인도네시아에 속해 있는 여러 섬들, 여기 필리핀도 있고, 그다음 보르네오, 수마트라, 그다음에 자바섬, 여기 이 술라베시 섬 등등등등 이런 섬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섬들, 섬 지역부터 알아볼게요. 섬 지역. 해상무역이 길목에 있습니다. 중개무역이 당연히 발달할 수밖에 없겠죠. 동북아시아에서 인도로 가거나 이슬람권으로 가거나 유럽으로 가려고 한다면 당연히 이 섬 지역을 지나가야 돼요. 그럼 섬 지역을 지나가는 길목이다 보니까 중간에 들러가지고 물자도 실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가운데서
서양으로 가는 배, 동양으로 가는 배들이 많이 들러서 무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이득을 남기는 중개무역이 발달할 수밖에 없겠죠. 자, 여기서 스리비자야 왕국이 있었습니다. 7세기, 14세기 이렇게 하늘색으로 표시된 지역입니다. 여기서 번성했었던 스리비자야 왕국이 물라카 해역을 장악했어요. 물라카 해역이 바로 여기입니다. 물라카. 우리나라도 저기 중동으로 가려면은 인도나 이런 데로 배를 보내려면은요, 유럽이나 이런 데로 배를 보낼 때 무조건 이 물라카 해역을 지나가게 됩니다. 왜냐면 여기가 최단 코스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상대적으로 풍랑이 덜하고 안전해요. 대신 해적이 많아서 그렇지. 아무튼하여 이런 식으로 스리비자야 왕국이 물라카 해역을 장악하면서 동서무역의 중개지로 활동하게 되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보로부두르 사원이 있는 곳이 어디 되겠습니까? 바로 여기 사일랜드라 왕국이 되겠죠? 이 자바섬이라는 이 섬에 이 밀림 속에 보로부두르 사원이라는 사원을 만들었어요. 여기서 아주 그냥 뭐 여러 가지 이제 종교적인 그런 신앙에 뭐 관련된 불교와 관련된 그런 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제 거대한 부처님 좌상도 있고요. 지배층이 대승불교를 수용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힌두교도 수용해가지고요. 이러한 대규모 사원을 만들었습니다. 보로부두르 사원, 여러분들 아까 보시는 거, 이걸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자파잇 왕국. 마자파잇 왕국이라면 한다면은 수마트라 섬과 자바섬을 통치했었던 왕국이죠. 수마트라 섬이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죠. 그 다음에 자바섬. 이렇게 통치했었던 적이 있었던 왕국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마자파잇 왕조였어요. 이 마자파잇 왕조에서 유명했던 게 뭐 앞사라춤 같은 거죠. 뭐 이런 거. 네. 미안합니다. 못쓸 걸 보여드려가지고. 하여간에 이 마자파잇 왕조는 수마트라 섬, 자바섬을 통치하면서 향유 무역으로 번성했어요. 여러분, 후추, 육두구, 정향 이런 것들이 유럽에서 얼마나 값어치가 높게 쳐졌던 그런 향신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후추 아시죠? 후추. 여러분들 뭐 설렁탕이나 뿌려 먹는 검은 후추 있잖아요. 그게 원래 가루가 아니고 원래 후추 열매예요. 조그만 후추 열매인데 이 후추 열매가 같은 무게의 후추 열매가요. 그 당시 유럽에서는요. 같은 무게의 금덩어리보다도 훨씬 더 비쌌다는 거예요. 나중에 유럽에서는 이 후추를 얻기 위해 가지고 배를 수백 척을 보냈는데 그 중에 배들이 다 가라앉아버리고 한 척만 돌아와도 나머지 가라앉은 배의 선원들 뭐 보상금이면 뭐 다 줄 수 있을 정도, 죽어도 남을 정도였었다고 그래요. 그럴 정도로 이 동남아시아 섬에서 나오는 후추, 정향, 육두구 같은 향신료들은요 유럽에서 금보다 아니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비싼 그런 존재였습니다. 지금이야 뭐 그냥 다 후추는 후추일 뿐인 거죠. 그 당시에 물류가 아직 발달하지 못했던 시절에 이렇게 값어치가 있었어요. 향신료들. 자, 이제 인도 차이나반도로 넘어가면서 뒷장으로 넘어갈게요. 뒷장으로. 우리가 잘 아는 여러 나라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육지 지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타자 캄보디아. 캄보디아는요, 부남이라는 왕국이 이제 유명했죠. 이 왕국 때부터 이제 대승불교가 수용되고 해상무역으로 발전을 하게 됐어요. 그 뒤에 진랍이라는 나라가 뒤를 이었고, 그 뒤에 앙코르 왕조가 앙코르와트라는 정말 대규모 사원을 만들었습니다. 그 보로부두르 사원의 뭐 사원보다 더 큰 유적이 되겠죠. 앙코르와트. 와, 그냥 엄청나네요. 엄청나. 이 안에를 보면은요,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는데, 부처님, 생긴 건 부처님인데, 뭐 팔이 여러 개 달렸어요. 한마디로 불교와 힌두교가 혼합되었다. 그거를 보여주는 적나라한 사례가 되겠죠. 이렇게 부남이 대승불교를 수용하고 해상무역으로 발전했었던 그런 시절에 그 이후에 진랍 그리고 그 이후에 등장한 앙코르 왕조가 캄보디아의 그런 전통 왕조였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자세히 알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타자 미얀마. 우리가 흔히 버마라고도 부르는 그런 나라가 되겠죠. 여기에는 파간 왕조라는 왕조가 있었는데 여기는 소승불교, 즉 상좌부 불교를 수용했었대요. 그래가지고 독자적인 문화가 발달했었다고 합니다. 여기 있네요. 파간 왕조. 자, 그 다음에 3번 타자는 바로 베트남 북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대원이라고 불렀던 곳인데요. 이 베트남 북부는요,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상당히 유교 문화적인 게 많이 있었어요. 동아시아 문화권에 속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관료제도를 실시했고, 그리고 공자의 사당이 있었으며, 여러 가지
뭐 국자감을 설치한다거나 이런 중국이나 이런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보여줄 만한 걸 많이 사용했죠. 쩐 왕조는 베트남의 민족사를 정리하고 쯔는 문자를 제작하는 등 여러 가지 행보를 보였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베트남 남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베트남 북부와는 다르게 남부는요, 상당히 동남아시아적이었어요. 여러분들 하롱베이라는 데 들어보셨습니까? 베트남 남부에 있는 관광지죠? 베트남 남부는 우리가 흔히 아는 전형적인 동남아시아 지역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창파 왕조는 인도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물이 그만큼 많은 만큼 해상 무역이 발달한 해상 활동이 활발했던 그런 남부 지역의 왕조였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진짜 끝!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그럼 그대로 끝낼 수는 없겠죠? 우리가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두 문제 보고 끝내도록 합시다. 다음 몇 화를 통해 알 수 있는 북타 왕조의 문화적 특징으로 옳은 것은, 자, 이 아잔타 벽화가 되어 있는데요. 몇 번입니까? 정답은 2번이죠. 인도 고유의 문화가 발달하였다. 1번에 2번. 자, 2번. 다음에 설명하는 왕조로 옳은 것은 지배층이 대승불교와 힌두교를 수용하였으며 보로부두르 사원을 건설하였다. 자, 이 정답은 바로 2번에 4번. 사일랜드라 왕국이 되겠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해갖고 오늘 이 단원 마무리 다 지었고요. 다음 단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를 이동해야겠네요.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내용은요, 이제 3단원 이슬람 세계의 형성과 발전 되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게 역사 수업 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사하고 빠이빠이 합시다. 안녕!